네, 안녕하세요. 히쌤교실의 히쌤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절대 권력을 꿈꾸다. 우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배울 것은 절대 왕정의 성립과 발전, 서유럽의 절대 왕정, 동유럽의 절대 왕정, 그리고 17에서 18세기 유럽의 문화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위에 가서 링크 타고 가봐야겠죠. 신학로를 개척해서 유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나서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절대 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보고 가야 될 건 바로 이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누구냐면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고도 불렀고요. 프랑스의 왕입니다. 이 프랑스의 왕, 절대 왕정을 열었던 아주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이 왕은 상당히 오랜 기간 어렸을 때부터 왕 위에 올라가지고요. 상당히 긴 기간 왕 위에 있었는데요. 이 초상화에서 볼 것 여러분들이 상당히 옷이 특이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머리도 뽀글뽀글하고요. 또 이 옷에서 보면 이거 스타킹 아닌가요? 스타킹 같은 거 신었고요. 이건 무슨 하이힐인가? 같은 버클이 달린 이 신발, 그리고 반바지, 이 치마 반바지라고 할까요? 큘러트라고 하는데 이 큘러트 여러분들 기억해 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프랑스 혁명 때 또 나옵니다. 이 복장이, 이 짧은 반바지를 입은 이 복장이 당시 프랑스의 귀족들, 그러니까 잘 나가는 고위 계층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바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루이 14세가 입었고, 이 루이 14세가 궁중 문화를 또 주도한 그 인물이기 때문에 이 절대 왕정의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럼 이 절대 왕정이 뭔지 바로 볼 건데요. 절대 왕정은요, 16에서 18세기 유럽에서 중앙 집권적인 통일 국가가 등장하고 국왕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유럽에서 중앙 집권적인 통일 국가가 등장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중세 유럽 때 돌아보면 중앙 집권이 아니고 지방 분권이라고 선생님 1학기 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상당히 왕이 아닌 각 봉건 제후들이 각 자기 장원에서 영지에서 영주들이 힘을, 왕과 같은 권력을 누려서 지방 분권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반은요, 정치 이론으로 따지자면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왕권은 신이 내려준 것이라는 이론이에요.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 신이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왕권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의 기반은, 이 절대 왕정은 관료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도 관료제, 그러니까 기업들도 관료제라고 하죠. 맨 위에 사장님, 그리고 무슨 뭐 부장님들 있고 막 팀장님들 있고, 그러면서 뭐 대리, 그리고 일반 사원들이 있는 이런 수직적인 문화의 체계를 관료제라고 하는데요. 이 관료제를 기반으로 국가의 관직들을 정비하고요. 상비는 항상 준비하고 있는 군대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 이전은요, 전쟁을 해야 된다 하면, 야 전쟁해야 된다, 야 동네 사람들 모아, 야 우리 농민들 해가지고 군대를 이렇게 모집했는데요. 이제 언제든지 직업 군인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왕의 힘의 기반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경제 정책으로는요, 중상주의 정책이라는 걸 펼칩니다. 중상주의 정책이라는 걸 펼치는데 상업이 중요한 정책이요. 이 중상주의는요, 수출을 장려하고 관세를 높여 수입을 억제합니다. 관세 뭔지 기억나시나요? 관세는 물건이 오고 가고,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수입과 수출을 할 때 국가에서 매길 수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올 때는 관세를 높게 들여서 수입을 잘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관세를 높게 붙이며 국내에서 물건을 팔 때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안 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입을 못하게끔 하고요, 수출을 많이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가
이익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제 정책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서 국가 경제를 운영하려고 했고요. 해외 팽창과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이렇게 수입을 억제함으로 인해서요. 그러면 필요한 물건들을 어떻게 하냐면 식민지에서 수탈하거나 식민지에서 값싸게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해외 팽창과 식민지 건설에 좀 더 몰두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공 시민 계층과의 제휴. 이게 뭐냐면 상공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대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받았습니다. 돈을 지원받아요. 한마디로 상공업 하는 사람들, 특권 상인들에게 야, 너 그거 너만 팔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특권을 주는 겁니다. 대신에 나에게 돈을 좀 줘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볼까요? 그러면서 시민 계층이 성장하게 돼요. 귀족은 아닌데 돈이 많은 계층을 토대로 이 시민 계층이 성장하고 중세 봉건제가 쇠퇴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계급이 살짝 흔들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절대 군주, 이 절대 왕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들을 도표로 이렇게 딱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가운데 절대 군주가 있죠. 이 군주를 바치고 있는 정치 사상은 왕권 수설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중산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료제와 상비군을 토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군주 봉건 귀족들은 왕권에 복속되고 절대군주는 귀족들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상인들, 아주 큰 특권 상인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무역 독점권을 인정해주고 이 상인들은 왕에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에게 귀족이 봉건지대를 징수하거나 대상인들은 일반 상인이나 수공업자에게 길드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신의 무역 독점권 또는 상업에 대한 이익을 고정적으로 가지고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주는 이 사람들에게 징병을 하거나 징세를 하는 이러한 관계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상주의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건 자국의 배로 원료를 수입하죠. 근데 이 원료를 대부분 식민지에서 가지고 해서 값싸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런 원료는 수출을 금지하죠. 이 수출 금지한다는 거 그리고 완성품을 다시 수출함으로 인해서 국가에 또 여기 보면 완성품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상당히 높이려고 하는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지금은 자유무역주의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 관세도 철폐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죠. 근데 현대에 들어서 지금 미국과 중국 하는 거 봐서는 이 보호무역이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그럼 두 번째는 서유럽의 절대 왕정이요. 이런 절대 왕정의 큰 틀에서 각각의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간단하게만 볼 겁니다. 에스파냐, 우리 스페인이라고 하는 이 에스파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콜럼버스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콜럼버스로 인해서 신대륙을 발견했다. 신대륙에 대한 용어 문제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면서 막대한 식민지를 얻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펠리페 2세는요 무적 함대를 만들어 지중해 해상권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대서양의 무역 역시 에스파냐가 장악하죠. 그리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러분들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무적 함대 펠리페 2세가 만들었던 그 무적 함대를 격파함으로 에스파냐 빠이빠이 영국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직물 공업 등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면서 동인도 곧 인도 쪽 아시아 쪽의 무역까지 영국이 장악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저씨는 펠리페 2세 에스파냐의 절대 왕정을 누렸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국가와 결혼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영국의 여왕으로 남고 있죠. 이제 프랑스의 우리 아까 사진으로 봤던 루이 14세입니다. 이 루이 14세는요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관료제와 상비군을 정비하면서 절대 왕정을 아주 굳건하게 구축했고요.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해서 유명한 유적을 남겼죠. 지금도 개방하고 있고 선생님 가봤는데 이 거울의 방이 상당히 유명해요. 상당히 화려한
바로크 양식으로 만든 이 베르사유 궁전, 여러분들 사진으로 교과서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이 아닌 이번에 동유럽의 절대 왕정을 볼 건데요. 동유럽은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기억해 주세요. 표트르 대제고요. 이 사람은 서유럽에 비해 동유럽이 상당히 뒤처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구화 정책, 서유럽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대표적으로 수염을 깎고 면도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막 상공업들을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발트해를 확보하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곳을 건설해서 부동항을 얻고자 했고, 이쪽 발트해 쪽으로 해가지고 대서양으로 나가는 그 길목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이센은 프리드리히 2세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독일이요. 프로이센은요,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슐레지엔 지방을 차지해요. 지금의 폴란드 영토인데 이쪽 지역을 차지하고 국내 산업의 육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수시 궁전이라는 것도 건축하면서 또 독일의 유명한 궁전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슐레지엔 지방은 나중에 계속해서 이 독일과 이쪽에 문제가 되는 곳이니까 기억해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야프트르 대제라는 아저씨고요. 우리 러시아의 왕이죠. 그리고 프리드리 2세입니다. 프로이센의 왕이죠. 17에서 18세기 유럽의 문화를 볼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좀 갈 건데, 과학혁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 17, 18세기의 유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뉴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뉴턴은 우주가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기계적 우주관을 성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적 사고 방식을 확립하게 돼요.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이런 과학적 사고 방식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 이전은 종교적 사고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중세의 사고 방식이죠. 믿음을 필두로 하죠. 과학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근대 철학을 발달하는데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요, 신과 분리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합니다. 신과 분리된 인간의 이성,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 이성을 강조하고요. 로크의 사회 계약설 및 이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근대 철학이 더 발전하게 되고, 그 근대 철학이 어떻게 보면 꽃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계몽 사상이 이야기됩니다. 이 계몽 사상은요, 인간의 이성에 의한 진보를 믿습니다. 인간이 이성, 곧 합리적으로 생각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발전해내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상가로는 볼테르, 몽테스키웨, 루소 등의 계몽 사상가가 등장하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은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등 아주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데, 볼테르, 몽테스키웨, 루소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빠르게 달렸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오바됐네요. 댓글 이벤트는요, 절대 왕정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빠르게 달려왔는데 시간이 오바됐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선생님 계속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 수업 시간에는 무엇을 할지 기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무엇을 배울지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